법률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게 또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에서 여러 번 이런 외국계 기업들의 외투 기업들의 문제를 다뤘었고, 그다음에 법률원에서도 이런 구조조정 TF를 만들어서 저희끼리 논의를 하면서 한 그 집단 지성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법률원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홍성만 연구실장님께서 여러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교환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 다이셀이라는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에어백에 들어가는 인플레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백의 원가가 쿠션이 반이라면은 이 인플레이터, 팽창시키는 인플레이터의 원가가 반 정도인데 사실 거의 모든 차종에 들어가죠. 이제 다이셀이라는 회사가 글로벌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 대기업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하고 그냥 철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부지 그동안 뭐 12,000평을 10년 동안 무상임대 끝나자마자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도대체 철수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본문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나요. 2021년도 회계연도에 연결순이익이 5,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한국 다이셀에 투자한 금액가 3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사 이사회에서 올해 4월 28일 날 한국법인을 해산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요. 그 이유는 이거 보니까 단순해요. 이익이 나지 않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서.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리고 해산이 이 연결 실적, 순이익이나 이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한국법인의 재무제표들을 보면은 크게 뭐 이익도 안 나지만 크게 적자도 안 났던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외투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에어백은 어느 차종에는 들어가죠. 어떻게든 더 생산을 하고 더 영업을 해서 더 팔고 그래서 회사를 키우려는 생각을 할 텐데 단순히 그냥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그냥 철수해버리는 외투 기업이라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본의 국적이 없다. 어차피 수익 추구하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분명히 자본에는 국적이 있습니다. 오로지 수익성만 쫓아요. 만약에 본사에 설정한 기준보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 난다 하고 하면 계속 유지하겠죠.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이제 그 나라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지원을 더 끌어내려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GM이죠. 그것도 안 되면은 미련 없이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외국계 자본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자본이었다면 그냥 본사 찾아가가지고 그냥 총수의 집 앞에 가서 투쟁하면 되죠. 그럼 뭐라도 어쨌든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일본 원전투쟁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강의 순서는 이 외투기업 지원 관련 법률 체계, 왜 이렇게 외투기업을 우대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우대를 하는 그런 이제 근거 법률들은 무엇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투자 조약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인 한국의 FTA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뭐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에서 그냥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이런 이제 투자 조약이나 뭐 외촉법 등의 근거에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법률원에서 제안하는 그런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제도 개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제 외촉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투자 조약, 이 투자 조약에는 한미 FTA와 같은 그런 자유무역 협정의 일부로 들어간 투자 조약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미 FTA는 여러 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1조가 투자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간 투자 협정이 있습니다. 뭐 한국과 독일이라면 한독 투자 협정, 이런 양자간 투자 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자간 투자 협정도 있습니다. 다자간 투자 조약, 한중일 투자 조약 이런 게 있죠. 그것들이 핵심인데 그 주된 구성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이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제도입니다. 대외 송금을 보장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디아지오 코리아라든지 뭐 은행 같은 데들 이익이 나는 족족 배당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다 보장해주기 때문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대표적인 게 배당이죠. 매각대금, 팔고 그냥 팔면은 매각대금이 들어오죠. 그거 다 송금 가능한 거예요. 차관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원리금, 그냥 지분 투자라는 게 아니라 차관을 들여옵니다. 대여를 하는 거죠. 대여하면 이자도 지급해야 되죠. 원금도 갚아야죠. 이런 송금들을 전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 대우입니다. 사실은 내국인 대우라기보다는 내국인보다 더 우대를 하고 있죠, 오히려.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우대한다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국환 거래의 정제조항 배제. 이게 뭐냐면은 외국환 거래법에 보면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환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투기업들은 법이 보장해주고 있어요. 적용을 배제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얘네들은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송금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감면 등 차별적용 배제. 자, 대한민국 국민 내지는 뭐 대한민국의 법인, 내국 법인에 대해서 조세 혜택을 주면은 똑같이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조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이상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센티브는 무엇이냐? 일단 조세 감면이 있죠. 조세 감면은 주로 뭐 신성장 기업들,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나 뭐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신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특정 이제 분야를 정해서 그걸 만약에 그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다면 이제 각종 혜택을 주는 겁니다. 꼭 그런 신성장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뭐 고용을 이상으로 창출한다든지 뭐 300명 제조업은 300명 이상이죠. 그다음에 어쨌든 조세 감면을 해줘요. 현금 지원도 있습니다. 뭐 연구개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고용 창출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은 현금도 줍니다. 입지 지원 무료로 빌려줘요. 그 산업단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이셀도 10년 동안 보장을 받고 있고요. 보장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그 노조 파괴로 좀 문제가 됐었던 마이사이글라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한 10년 넘게 거의 무료로 그 부지를 사용했죠. 그다음에 기타 지원들이 있어요. 뭐 비자 관련해서도 그 외투 기업에 만약에 직원 외국인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 비자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고용 보조금이나 교육 훈련 보조금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해요. 각종 혜택들을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후 관리도 합니다. 줬다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관세나 부가세, 취득재산세 등을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등록 말소돈 폐업을 해요. 그러면은 5년, 관세는 3년 이내 감면된 세액들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감면해놓고 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각종 혜택을 받고 들어왔다가 이제 국내 내국인한테 팔면은 이제 무늬만 외국인 투자회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다 소급해서 징수를 하도록,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후 5년 이내에 출자 목적물 납입, 그러니까 출자를 안 하는 거, 원래 한 5천억 하겠다고 했다가 한 1,000억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00명 고용하겠다고 했다가 한 100명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추징합니다. 사용처분 마찬가지고요. 외국 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곱해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원도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줘놓고 끝은 아니에요. 사후관리. 대한무역투자재능공사, 코트라라고 보통 부르죠. 만약에 현금 지원했는데 그 용도에 맞게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잔액분은 이제 환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취소, 철회하거나 지원금 감액,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만약에 허위로 조작을, 당부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예를 들어서 외국인 사장이 아니면 외국인 대주주가 배임이든 횡령이든 그런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했다. 처벌 대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외투기업의 그런 사업 영역은 분명히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안에서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외축법에도 이런 벌칙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외 외화자금 도피시킨 사람 처벌하게 돼 있죠.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해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 신고하게 돼 징역에 또는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그 전에 출국금지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이제 사후관 2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폐업 신고한 경우, 자기 소유 주식 등이 전부가 없어진 경우, 자본 감소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감자죠. 납입 가장, 실제로는 그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그다음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허용 기준 초과해서 몇 %까지만 가능한데 특정 그 분야에서는 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외촉법상. 한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외촉법 30조 9항에 보시면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률에서는 법이 개정된다. 그 다음에 특별법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신법,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법이나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게 대체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외촉법에는 국제조약도 크게 보면 이제 법이죠.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되는 것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외촉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그런 조약들이 전부 다 개정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들과 100개 이상의 나라들과 그런 투자 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개정될 수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조약은. 안 그러면 일방 파기예요. 그 나라랑 이제 무역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이진 않은 선택인 거죠. 자, 그래서 내국민 대우. 항상 모든 투자 조약에 다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은 바로 투자조약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 투자자와의 차별적 조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나라와 뭐 투자조약을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투자자와 다른 나라 투자자 안에는 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면은 이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그 트리트먼트죠. 동등하게 가장 유리하게, 그러니까 현존하는 제도 안에서 가장 유리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독일이랑 투자협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1억을 준다, 1억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과의 투자협정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2억을 지원한다 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존, 그러니까 미국이랑 투자협정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들한테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가장 좋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적 조치를 한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는 ISD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국제중재재판소나 이런 곳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테면 뭐 소송은 아니지만 이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지면은 또 거액의 배상금을 정부가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인 그 투자조약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한미 FTA 11조 투자편 중심으로 그럼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조가 내국민 대우예요. 모든 투자조약에 제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국인보다 유리하게 그러면 차별 취급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불리한 차별 취급만 금지됩니다. 불리한 차별 취급만.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높은 수준의 특혜도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영역이에요. 투자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모든 영역에서 이 내국민 대우 이상을 받는 겁니다. 자, 최혜국 대우. 자, 비당사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나라 투자자보다 유리하게 차별 취급한다면은 그럼 나중에 그 다른 나라 투자자가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 투자자를 또 같은 정도로 유리하게 또 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거의 모든 투자 조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규제 완화라든지 혜택을 부여하는 의무가 대한민국 국가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 공평 대우죠. 이 공정이란 말이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뭐 윤석열 정부도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을 했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경정이라고 또 밈으로 비꼬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그다음에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 그래서 이런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물론 받아들여진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주장들은 해요. 핵심은 이 적법 절차의 원칙. 그러니까 법에는 최소한 충실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형사, 민사, 행정, 심판 절차에 있어서 뭐 정의를 부여하지 아니하려 뭐 이것도 참 그냥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공정, 공평하게 외국인 투자자를 대우해야 된다는 그런 추상적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 토지 수용 같은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국가가 그런 일종의 국유화죠. 근데 만약에 공공 목적을 위하거나 비차별적, 뭐 내국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수용을 하거나
뭐 신속하고 적절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하거나 적법 절차에 따르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투자조약 위반의 수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접 수용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외국 자본이 철수하는 경우에는 뭐 간접적인 수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송금 보장입니다. 자, 출자금. 처음에 이제 자본 투자해요. 지분 투자를. 그 출자금도 뭐 유상감자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환급 받아가는 것도 보장이 됩니다. 이자, 로열티, 뭐 수수료. 대부계약이면은 금전 대부겠죠? 자, 거의 모든 송금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파산이나 그런 절차에 들어간다면은 송금 금지할 수 있다. 형사범죄, 범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금지가 될 수 있죠. 판결 나왔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전 지급하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냥 송금 보장하면은 이제 사법제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럼 투자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도 송금 제한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외환 위기 상황에 국가가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송금이 국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송금을 제한하더라도 뭐 위반은 아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그 정도까지 중요한 경우는 특정 기업의 그런 송금이 국가의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경우는 거의 없죠.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의 송금이 보장된다라는 뜻입니다. 분쟁 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죠. 보통의 국제 중재는, 그러니까 기업 간의 국제 중재는 한쪽이 신청을 하더라도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입니다. 재판소로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정 이제 당사국에서 뭐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ISDS는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투자자가 만약에 그 분쟁을 제기하잖아요. 중재 청구를 하면은 국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중재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현재는 상황이 어떠냐? 론스타. 유명한 론스타 사건 시작으로 뭐 한 해에 2-3건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금 ISDS는 10건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인데, 이를테면 자기 토지가 뭐 재개발하면서 뭐 수용당했다. 그거 이제 보상해라. 뭐 국가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ISDS들이 뭐 1년에 한 건씩 정도씩은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사건은 이제 론스타. 이게 지금 아마 다음 달이나 이렇게 중재 판정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규모가 한 5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론스타라는 회사가 그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팔았죠. 다시 팔고 나갔는데 처음에 제 기억에 HSBC인가? 뭐 그 은행에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시간을 끌었죠. 니네 뭐 세금도 다 안 냈고 이런저런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져가지고 HSBC는 손들고 나갔습니다. 당시에 뭐 금융위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나중에 들어온 실제로 인수한 회사가 그 하나은행이죠. 그래서 KB 하나은행이라고 요즘은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하나의 은행이 됐는데, 그래서 론스타가 그거 매각을 그때 못해가지고 한 5조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날지. 이거 만약에 론스타에 유리한 판정이 나온다면 5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뭐 한미 FTA 등의 분쟁 해결 절차 ISDS를 염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자초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탄소 배출 부담금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뭐 운전하시는 분, 차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금 그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라도 배기량이 낮으면은 세금이 많이 없죠. 근데 보통 수입차들이 비싸잖아요. 수입차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고객들 설득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차가 뭐 가격은 이렇지만 나중에 세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FTA에서는 미국 차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자, 차량은 배기량에 기초한 신규 조세를 채택하고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 변경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국가의 정책에까지 이런 투자 조약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철도 민영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2005년 이후에 건설된 뭐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뭐 철도공사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건설된 뭐 SRT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민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지분이 있으니까 일부 민영화가 된 거죠. 자, 그럼 금속노조에서 지금까지 제시했던 그런 안들,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투자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작년에 금속 노동연구원에서 검토를 한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이제 제가 좀 의견을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 가격. 외국계 기업, 그러니까 국내 이제 외투 기업과 외국 본사 간의 이제 거래. 뭐 이를테면은 한국 GM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GM이 차를 만듭니다. 수출을 해요. 근데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일단 GM 본사로 팝니다. 거기 또 판매법인이 있겠죠, 국가별로. 그럼 이제 GM 본사에 파는 가격이랑 그게 이제 이전 가격이 되는 거죠. GM 본사에서 또 판매법인에 팔고 그 판매법인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가격들이 다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 맘만 먹으면은 국내 이익을 전혀 안 남길 수가 있어요. 원가도 안 되게 그냥 파는 거예요. 글로벌에다가. 원가도 안 되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생산법인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전 가격의 문제점입니다. 정상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그냥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인데, 뭐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그 본사와 외국 그 자회사 간의 거래가 아닌, 그러니까 제3자와의 거래 관계에 적용되는 가격 내지는 원가에다가 일정 정도 이제 정상 이윤을 붙여서 파는 가격 내지는 뭐 판매법인이 파는데 그 판매 수수료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매 수수료를 뺀 가격, 그 정도를 정상 가격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법률에서. 그래서 그 정상 가격을 벗어난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이거는 탈세의 영역이다 라고 봐서 세금을 물려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GM도 그렇고 뭐 르노 삼성도 그렇고 세금들을 과거에 좀 때려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장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단순 허위 신고의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그 처벌 요건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개입이 돼야 돼요. 판례 대법원도 계속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문에 충실하게. 단순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은 안 된다. 그리고 본사와의 계약 관계, 차를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본사와 어쨌든 한국 GM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건 어려워요.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변경한다면은 뭐 투자자 권리 내지는 뭐 기업의 운영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라고 봐서 또 위헌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가격을 강제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투자 조약상도 쉽지 않고 또 우리 헌법상도
강제 계약 변경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부품사와 계약 시 인센티브 제공. 이거 뭐 투자할 때 협약을 잘 맺으면 또 불가능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다음에 정부 조달 같은 건 또 가능합니다. 정부 조달은 그 국제사회에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 조달이 아닌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그런 소비재, 생산재, 자본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약상 내지는 법률 개정으로 국산 자재나 부품 강제 조달 의무를 한다면 투자자에 대한 차별 조치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센티브는 뭐 가능하지만 법률로 규정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주 배당 한도를 제한하고 뭐 이익이익금 재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송금을 제한하는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먹튀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들은 맞아요. 하지만 주주 배당 한도를 제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 조약들, 송금을 보장하는 그 투자 조약들을 전부 다 합의하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영권의 박탈 내지는 간접 수용 조약상에 있는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을 뭐 공장 증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센티브가 또 제공이 돼요. 송금 제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통합 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 송금의 자유를 보장한 투자 조약을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모든 그 국가에서 투자한 외국계 투자자들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줄소송을 당하는 거예요. 다 국제 중재로 가는 거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핵심 기술 보호, 사업 유지 강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수 당시 생산물 개발 중이던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국내 생산을 우선 매장한다. 그리고 해외 생산 시 적정 로얄티를 지급하도록 한다. 근데 실제로 예전에 이제 한국GM, 대우차 시절이죠. 대우차 시절에 그 산업은행이 한때 대주주였다가 GM에 넘겼잖아요. 그때 이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당시에 이제 개발되던 그런 상품들, 과거 이제 마티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국내 생산 우선하고, 그 다음에 뭐 로열티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주주 간 협약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을 뭐 매촉법이나 이런 법률에 규정했을 때 물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꼭 핵심 기술 보호 같은 경우는 매촉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외국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들도 뭐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탈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본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가 분명 있어요. 지금 제도상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외촉법에다가 또 이런 내용을 만든다. 그러면은 또 이제 차별로 볼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겁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한다면. 근데 아직까지 뭐 중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유지 강제. 그러니까 투자 유치 시에 이제 계약 내용에다가 1:1 계약 내용에다가 이거 지원 받으면은 너 어느 정도 사업 유지해야 돼. 몇 년 이상 사업 유지해야 돼.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을 통해 가지고 외투 기업들은 무조건 30년 이상, 50년 이상 사업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역시 투자조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조항 보겠습니다. 지금 현금 지원까지는 환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 감면받은 것 환수 대상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그러면 토지, 임대료 이런 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 법률에 근거된 일관된 조치라면은 투자조약 위반은 문제되지 않아요. 줬다가 뺏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세 현금 지원은 상당 부분 제도화돼 있죠. 이건 이제 외국 사례인데, 그러니까 투자 유치국이 외투 기업한테 보장한 투자 유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다 중단했어요. 물론 여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이 즈음에 이제 EU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하긴 했는데 EU 규정에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중재재판소가 판단을 했던 뭐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국내 기업도 비슷한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똑같은 정도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외투기업에는 경영감독, 정부 지원 참여, 노동이사제 이런 주장들도 이제 금속에서 했었죠. 뭐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의무화 강제. 당시 이제 산업은행 지분이 들어간 이제 뭐 한국GM이 연두에 뒀던 것 같은데요. 네, 차별하지 않고 뭐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법이나 노동법 개정하면 그러면은 이 투자 조약과 무관하게 국내 기업에 항상 적용되는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법 노동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 제가 뭐 찾아본 바는 없지만 발견은 못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런 의무의 면제나 특권을 부여 특혜 법령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우선 적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실제로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70년 1월부터 80년 5월까지 외투기업 노조의 쟁행위를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그 쟁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이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강제로 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86년 5월에 폐지됐죠. 만약에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으면 88년인가 헌법재판소가 생겼는데 87년 이후에 당연히 위헌으로 법률이 없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촉법 개정안, 금속노조 9기에서 얘기했던 외촉법 개정안 보겠습니다.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배당, 유상감자 뭐 둔화시키고 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대규모 정리해고로 고용안정 저해하고 노동기본권 실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죠. 국내 자본들도 이런 경우 제법 있어요. 무리한 구조조정, 유상감자, 적대적 M&A. 이거 너무 요건이 많아요. 법률이란 건 좀 명확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차라리 요 30조처럼 자,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정한 사유, 이거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민주노 총안에도 나오거든요. 국가 안정과 공공질서 유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뭐 제조산업협의체에서 뭐 심사할 수 있도록 제조산업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뭐 가야 될 길이는 맞습니다. 투기자본 과세, 이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이 돼 있어요. 이제 정말 이제 운용과 그 과세 당국의 이제 의지의 문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론스타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그 역삼동에 있는 과거에 지금은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바뀌었는데 과거에 스타타워라고 그걸 불렀어요. 근데 스타타워를 굉장히 싸게 매수를 해서 비싸게 팔았죠. 그런데 론스타의 당시 이제 주소가, 펀드의 주소가 제 기억에는 벨기에인가 어딘가로 돼 있었습니다. 벨기에가 세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과세를 못했어. 이중과세 이 방지 조약, 방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건 벨기에에서 과세할 문제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게 아니다 라고 론스타는 주장하면서 세금을 안 냈죠.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
고정사업장으로 봐야 된다. 실제로 펀드는 실체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부동산 임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세해야 된다. 이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어쨌든 과세를 충분히 법률을 과세 당국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품이 많이 들고 나중에 분명히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송 부담은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횡재세. 횡재세도 그러니까 외국 유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에너지 기업들이 많은 그 이익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국내 자본, 외국 자본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매깁니다. 횡재세도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국회의회를 거쳐가지고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에 동등하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투자조약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전 고용평가 의무화.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외자 도입에는 의무화한다. 근데 만약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모든 영역, 국내와 외국 자본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이 고용 영향 평가를 도입한다면 그건 투자조약 위반은 아니겠죠. 하지만 목적과 관련 없는 투자, 공적 자금 안 들어간 투자, 내지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만 고용 영향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역시 투자조약 위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 사유 강화. 이건 이제 민주노총안, 지금까지 금속노조안 작년까지 제기됐던 금속노조안을 살펴봤고,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얼마 전에 뭐 카드뉴스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 애청법 개정안, 이 투자조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아직 그 명수를 국회의원 10명이 이상이 필요한데 그 명수를 못 채워가지고 아직 발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중대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후에도 발견되면 이제 필요적 시정 조치 대상으로 추가하는 뭐 그런 안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사실상 대규모 정리해고, 폐업후 정리해고, 폐업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구조조정 이런 것은 일종의 참사죠. 사회적 참사입니다. 저는 이제 현행 외촉법상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고 또 국민의 미풍양속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이런 게 현행법도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포섭해 볼 수도 있지만 명확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내 자본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이제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지분 매매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위원회 구성을 이제 전국 단위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노동정책 전문가 2인을 추가하는 것. 뭐 투자조약 위반의 문제는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 시 특혜 등 환수. 자, 이거는 아까 현금 지원까지는 지금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그리고 거짓 기타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기지연한 내역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 2배 안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뭐 그런 제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 조치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도 역시 똑같은 2배 이상이면 2배 이상, 3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환수하는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각종 법들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요약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특정한 조치가 비차별적, 내국민과 다른 외국인과 비차별적이고 합리, 일관, 투명, 명확하다면은 투자조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수많은 국가들과의 그런 투자조약을 다 합의하에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 외투 기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 그리고 상법 등 국내법 개정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법률원에서 그동안 논의가 됐고 특히 외투 기업과 관련해서 제안할 만한 그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를 일단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고 절차를 강화하는 게 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 범위가 지금은 보통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경제적 단일체로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일부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예 이런 판단을 안 하진 않았어요. 이게 태광산업 판결인데 원칙적으로는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소위 말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야 하지만 두 법인 또는 한 법인 다른 특정 사업 부분이 사실상 하나 법인으로 운영돼서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어쨌든 경제적 단일체의 범위를 확 높인다면은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 단일체는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회계상 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인가요? 공정거래법에 기업 집단 이런 걸로 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한국산영 같은 경우는 일본 산케는 그 기업 집단이 포함 안 됩니다. 그냥 국내 법인들만 이렇게 가지고 행정적인, 그러니까 공법적인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을 하면 안 되고 이 경제적 단일체, 연결재무제표, 그것도 최상위, 그러니까 최상위 지배회사 기준의 연결재무제표를 한다면은 이를테면 뭐 한국 산여는 뭐 일본 산켄의 정속회사 전체를 가지고 그 정리해고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제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한국 와이퍼 같은 경우도 덴소 전체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는 이제 지배종 소개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합산하고 내부 거래를 제거한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배종 소개관계는 무엇이냐? 이 외관법 시행령에 보면은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은 그게 지배회사다.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직간접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 50% 플러스 한 주 정도죠. 그다음에 상장 기업들은 워낙 지분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반드시 50% 아니더라도 30% 이상이면 아니면 20몇 % 이상이라도 이사회 구성원들을 다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배회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외투기업의 경우 외국분사와 다른 모든 자회사들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법안 가안으로. 이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원래 법문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또 까다롭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연결재무제표, 국내 법인과 외국 법인을 불문하고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이셀도 연결순이익 보면 이제 5,800억 이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일부 사업부 놔두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한다면은 규제가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도 지배종속 관계 있는 모든 회사들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6번, 7번도 이제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해고 실시 여부 및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 손실보상 합의서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법조문에서 근로자 대표는 그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은 그냥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제 근로자 대표인데요.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사전 동의가 없으면 해고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업을 정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든 전문가의 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하기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는 그야말로 도산 회피를 위한 최후수단,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한 그런 제도가 될 겁니다. 자, 외투기업의 경우는 한국영업소, 그러니까 근로계약 상대방이
한국 영업소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소나 법인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 법인이 있지만 뭐 조립시설에 불과하거나 한국 지사가 법인이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뭐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경우는 사업소장을 상대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 본사를 상대로도 할 수 있고요. 1의 경우는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또 2의 경우도 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은 이제 외국이 개입되는 그런 법률 관계에 있어서 준거법을 어떤 법률로 정하느냐를 판단하는 법률인데, 여기서는 만약에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곳이 한국이다 라고 한다면은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근로기준법의 판단이 될 것이고, 또 경제적 단일체류는 외국 본사까지 포함해서 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2, 3의 경우에도 당연히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를 통틀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계 기업, 그러니까 외국 본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거꾸로 한국 법인은 괜찮은 경우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2008년, 9년쯤인가요? 이제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GM 본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그래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이제 갔다가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에 반해서 당시에 이제 한국 GM, 그때까지는 아직 GM 대우였던가요? 아무튼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엔 그러면은 외국 본사가 어려워서 국내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좀 줘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하는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유리한 그 재무제표를 취사 선택해서 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대법원이 또 이런 판결들을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또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위장 폐업이 아닌 한 기업 경영에 자유속하는 것이다. 유효하다. 일종의 통상해고라고 보는 거죠. 그 자체로 유효한. 근데 이러면 법원에서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그리고 다만 이제 일부 사업 부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경우에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제법 유효한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볼 다른 제도와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입하면 좋지만, 당연히 좋지만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굉장히 회사법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법은 그 이사의 신인 의무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쉽게 말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실 의무.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걸 금지하는 의무를 이제 이사진이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이제 신인 의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사가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런 신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자, 그럼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사가 법인 혹은 대주주의 이해관계만 고려하고 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을 한다면 그 자체가 신인 의무 위반 내지는 배임까지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노동자도 이제 이해관계자의 지위에서 회사법상 이사의 위법행위,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국 회사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라. 이사로 하여금 노동자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회사의 성공, 석세스라고 되어 있죠. 가장 촉진하는 방향으로 충실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의무를, 듀티를 부과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모범 규준. 모범 규준은 물론 법률은 아닙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일종의 표준이죠.
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기업들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표준적인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해관계자, 노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노동기준과 같은 최저기준 준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로조건 제시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좋은 말들 많죠. 자, 신임 의무를 도입한다면은 기업의 이사가 이제 이러한 의무들을 노동자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 제382조의 3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는데,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돼 있죠.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해관계자, 사실 노동자라고 적고 싶은데 지금 상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아직도 근로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건 외투기업의 해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가 보시면,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서 해산이 돼 있어요. 근데 외투기업의 주주는 외국 법인입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데 있어서 이 외투기업, 그냥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 자체 이사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그 외투기업의 이사한테 이 신임의무 위반을 묻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폐업이 아닌 또는 청산이 아닌 정리해고 등의 이런 구조조정은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이사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배주주 책임 강화. 이사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이런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지배주주란 회사에 대해서 법률상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주주. 외투기업이면 보통 이제 외국 법인이 되는 거죠. 상법에서는 주요주주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 상장기업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주요주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지배주주 책임강의 지배주주는 상장회사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외투기업은 비상장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지배주주가 이런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주총에서 소수주주라든지 아니면 자회사의 외투기업의 이사 또는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산 결의를 할 경우, 그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이 충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소수주주 포함해서, 그리고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해야 되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만 돼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요. 입법안 가안을 보시면 아까 2항까지는 보셨죠? 그러니까 사망,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여기서 이제 지배주주라고 부르고요. 이사와 연대에서 전항의 의무,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의무를 지며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반해서 의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괜찮은 입법안이 될 수가 있죠. 자, 외투기업의 지배주는 외국법인이죠. 해산 대상 외투기업이 이익이 나고 있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인 경우, 노동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그런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적자가 심화돼서 폐업 청산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등 이해관계,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역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지분 매매에 대한 통제 부분 보겠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금융이나 이제 기관통신사업,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든지 기관통신사업은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죠.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이런 데는
대주주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만약에 인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죠.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계약을 썰령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처분 명령 내릴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뭐 금융사업이나 기관통신 방송사업자라서 사업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들은 또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지배권의 전부 혹은 일부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고용 영향의 큰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지배주주 변경 승인 제도를 도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배주주 변경에 따라서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 기관, 통신, 방송사업자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고용,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 방식은 이제 순서가 있을 수가 있죠. 먼저 이제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 영향평가, 아까 외투기업 부분에서도 보셨죠? 고용 영향평가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당국이 변경 승인을 내리고 만약에 다르게일 경우에 부당한 방법에 의한 승인 신청으로 봐서 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계획서 내용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내지 처분 명령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방송이나 통신, 그 다음에 금융과 같은 규제산업 외의 영역에서 이런 대주주 변경제도 도입하는 게 또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서 헌법상 이제 경제질서 조항을 개정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인수하는 기업들이 떼거지로 그런 위헌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 최소한 이제 고용 영향 평가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장기 과제로는 남겨두고 법률 형식도 가능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편이 어떤가 하는 게 저희 법률원의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 노동자 참여. 여기 이제 한국 와이퍼 분야에서 이제 오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그런 내용일 텐데요. 와이퍼 분야가 2021년에 이런 특별협약을 체결했죠.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된다. 물론 그 전에도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 한국 델파이,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당시 이제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인이랑 또 이런 협약을 맺기도 했었어요. 자, 청산, 매각, 공장 이전, 노조와 합의. 그 다음에 부득이 양도 매각할 경우는 고용승계조항 포함. 그 다음에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이거 어기면은 손해배상.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단협은 사용자랑 체결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노동자 당사자가, 주식매매 당사자가 노동자에 속한 회사가 아니에요. 대주주랑 인수할 회사랑 둘 간의 이제 계약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인 단체 협약으로는 지분매매를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금속노조, 한국 와이퍼분회가 체결한 이 특별협약의 상대방 당사자는 회사도 있지만 회사의 대주주와도 그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매각 및 청산까지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이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 협약 체결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만약에 단협과 같은 경우는 단협 단체 교섭을 회피를 한다. 그럼 바로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자가 아닌 대주주가 이런 특별협약 체결을 회피한다라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는 점이 좀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폐업 청산에 대한 규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례가 없는 건 아니죠. 프랑스 플로랑주법이라는 법률이 당시에 만들어졌었는데요. 2014년 정도죠. 주요 내용이 이제 노동법 개정 분야랑 상법 개정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동법 분야는 집단해고를 초래할 시설 폐해 시 고용 영향이 큰 회사는 사회경제위원회, 이건 11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들이 선출된 노동자 대표기구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이 기업위원회였어요. 꼬미테 덴터프리스인가? 뭐 이런 기업위원회라서 이것도 노동자 대표기구, 노조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대표기구였는데 명칭이 이제 사회경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 그런 게 아니고 기업에 설치되는 그런 위원회예요. 대표기구입니다.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설 폐쇄 계획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보내야 되고요. 행정당국이 즉시 통지하고 잠재 인수인한테 적절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매각 의사를 알리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은 이 위원회, 노동자 대표기구와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인수할지 말지. 그러니까 매각을 할지 말지. 그리고 나타나지 않으면은 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고용 영향이 큰 회사는 1000명 이상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법 개정 분야. 물론 플로랑주법이 다른 의미에서 또 많이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의결권을 2년 이상 만약에 지분을 보유하면은 의결권을 2배를 인정해주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봤던 부분은 사용자가 이런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위원회가 사회경제위원회가 관할 상사법원에 제소 가능했어요. 법원이 판단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노동자 1인당 다액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이 벌금 과태료 부과 부분을 위헌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후속 법률로 이 법원 제소 부분이 이제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 상법 개정에선 그 의결권 2배 그 부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법안을 이제 가안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게 근로기준법에 물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도 넣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넣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용자 범위가 지금은 이제 회사잖아요. 그 법인이에요. 한국사년이면 한국사년 그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본 사년에서 일본 상견에서 한국이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없이 난 그냥 주총 열어가지고 폐업 청산하고 튄다 라고 하면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분사도 저기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이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지회사, 최상위 지배사까지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국내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외국 법인들은 그냥 못 본 척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있어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법을 개정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해산한다. 주총 결의. 앞에는 합병이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해서도 해산이 될 수가 있죠. 쭉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가 주주총회 결의고요.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고용 영향이 큰 회사의 해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를 들어 100인 이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는 2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총 결의로 해산하거나 그 영업 전부를 폐지할 수 없다. 어떤 절차를 거치냐? 폐지기를 한 6월 정도 전부터, 이건 확정된 그냥 가안일 뿐입니다. 한 6월 전부터 인수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즉시 노동조합, 근로자 즉시 공지하고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곤란할 경우에는 법원에 해생 절차 개시 신청도 할 수 있다. 왜 이게 좋은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수인 찾지 못했을 경우는 주총 결의를 그제서야 해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해생 절차 계속 중인 기간 좀 제외를 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럼 회생 절차를 활용했을 때 이전에 법정관리라고 불렀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재산이 보존이 됩니다. 일단 법원에서 개입하게 되면 대주주에 의한 유상감자, 배당 등 회사 재산이 유출이 그때부터는 안 됩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안 돼요. 사실상 경영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각 절차,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보조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 상태라든지 그동안 실적, 앞으로의 가능성, 영업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가능, 이 조사위원 조사 과정에서 횡령, 배임, 조세 포탈 등이 드러난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고소할 수도 있겠죠. 일자리 보장, 회생 진행 기간 동안은 법원의 허가 없이 영업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생 주주들이 권한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합의 가능성, 대주주는 만약에 본인이 회생 절차 들어가는 거 손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든 그 이해관계인을 설득을 해서 취하를 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그럼 매각하겠다. 폐업하지 않고. 아니면은 좀 더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회생 절차가 항상 지금 현행 법률로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본 잠식이 된 회사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경우. 그 다음에 웬만한 이제 폐업 직전에 있는 회사라면은 가능할, 지금 현행 제도로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꼭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2020년에 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철수했던 한국 게이츠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흑자가 난 회사였는데 그냥 철수를 해버렸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살펴본 상법 571조의 이 사항, 해상 결의 전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매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 이럴 땐 채무자 이사라든지 여기 노동자 이사가 있다면 더 하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청한 경우에는 경영 및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제출을 명해야 된다. 그러면 해산을 앞둔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 대표가 이런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럼 비용의 문제가 돼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해관계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주주가 아닌, 그 채무자 회사 자체가 아닌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만약에 복리후생 채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대한 그냥 일반 채권이 굉장히 많으면은 노동자들도 지금도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을 이제 신청인이 보통 예납을 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그런 경우인데, 그 많은 비용을 그러니까 폐업 직전에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한다. 비용 예납 책임을 회사한테 주는 거죠. 그럼 가결 요건도 현재 이제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노동자들은 이제 공익채권자, 소위 말하는 공익채권자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나 담보채권자만 그리고 재산이 좀 있는 경우에는 주주까지 의결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신청에, 해산 관련 신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그리고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를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지 회생 계획안을 가결시켜서 매각이나 아니면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가 바로 이 237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 및 제언을 드리면은, 자,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은 정례고에 대한 그런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고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사실 이 노동계에서 누차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상법 개정은 이건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사의 신인 의무 대상을 확장하고 또 지배주주에까지 이런 연대 의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폐업 청산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채무자회생법도 신청 요건을 좀 신설을 하고 꼭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노동자 대표의 참여와 의결권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매매 통제,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지분매매 통제에 대한 것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여러 이제 법률과의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조금 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